안녕하십니까. 김양식입니다. 오늘은 고창 지역 동아농 혁명에 관해서 그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창 지역은 동아농민혁명이 시작된 곳이죠. 그리고 정봉준 장군이 이제 태어나고 성장한 그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동아농민혁명이 왜 중요한가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죠. 동아농민혁명에 관한 특별법이 또 제정이 돼 있고 국가기념일로도 이제 제정이 됐고 또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이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 동아농민혁명이 왜 중요한가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동아농민혁명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고창 진역은 좀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PPT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고창의 위대한 유산으로 잡아봤습니다. 고창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학농민혁명이야말로 지역의 자랑이죠. 지역의 자긍심이고 지역의 어떤 정체성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1872년 대원군 때 그려진 지도인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아름답게 그려졌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지도가 컬러풀하게 상당히 아름답게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색깔을 이제 달리 해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게 만들었고 제가 많이 본 충청도의 지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도 과연 아름답고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저 고장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은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었죠. 그런 삶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 사람입니다. 1855년 12월 3일 날 고창 당촌에서 출생한 전봉준입니다. 워낙 익숙한 얼굴이기 때문에 한눈에 전봉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전봉준이 고창 당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이 당촌 마을에서 이제 보냈는데 마을 아이들하고 놀 때는 골목대장을 할 정도로 리더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름답고 전원적인 어떤 풍경인데 실제 삶은 그렇지를 않았죠. 어떤 삼정이 문란하고 어떤 관리들의 어떤 타막이 일상화 됐었고 또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제 서구의 어떤 물결이 들어오면서 외환의 어떤 위기에 휩싸이는 상황 속에서 전봉준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13살 때 이제 고창을 떠나죠. 그 대신에 한 20여 년 뒤에 한 인물이 고창 지역에 이제 발을 들여놓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손아중입니다. 원래 이제 손아중은 정읍 출생인데 20대 때 지리산 청학동에 가서 동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 고향 정읍으로 가지 않고 당시에 무장현 양실마을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성송면 규칠이죠. 그곳에 이제 도서를 설치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장 주변 지역으로 이제 동학을 이제 확산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동학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던 접주는 바로 이제 손아중이었습니다. 이 손아중이 어느 날 회화 동학도들을 이끌고 이곳을 갔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선운사입니다. 당시에도 선운사의 어떤 사찰 규모가 상당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옛 지도 속에서도 선운사의 어떤 이 정각들이 규모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선운사이고 그 위에 도소람이 있고 도소람 위에 고려시대 조성된 거대한 바위 마해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말이
이 조선왕조가 500년이 그 뒤는 해에 마의 불상 배꼽에서 그 비결을 꺼내면은 조선왕조가 그 멸망한다라는 그런 그 소문이 그 돌았습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이 되는 해가 언제입니까? 바로 1892년입니다. 그래서 8월에 손아중이 이제 동학도를 거느리고 실제 그 불상 속에 있는 그 비결을 꺼내기 위해서 그 사다리를 이렇게 놓고 이 불상 배꼽 안에 있는 비결을 꺼냈다고 합니다. 실제 비결을 꺼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의 그 배꼽에서 비결 꺼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런 그 입소문이 어떤 효과를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당시 그 농민 그 대중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주겠죠. 그리고 용기를 낼 겁니다. 실제 저 사건 이후에 1892년부터 93년 사이에 그 대대적인 동학교조신원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때 손아중도 참여하지만은 특히 전봉준이 삼내 집회도 참여하고 1893년 3월에 있었던 금구 원평 집회도 참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전봉준이 그 사회 문제를 실천적으로 개혁하려는 그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전봉준은 1894년 1월 10일 날 고부에서 그 농민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농민봉기는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농민봉기가 있기 전후로 이 무장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뭐 전봉준도 있었고 손아중도 있었습니다. 동치면에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조선왕조를 변혁시키려는 모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전봉준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고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관의 어떤 탄압에 결국 이제 실패를 하고 말죠. 그러면서 이제 전봉준도 절실히 당대 최고의 조직을 갖고 있었던 손아중의 어떤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거사를 도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3월 13일경에 이제 이쪽 양실마을로 이제 찾아와서 손아중을 설득합니다. 손아죽도 이제 뜻을 같이 했지만은 손아죽은 이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바로 이제 행동에 나서진 않았죠. 그렇지만은 이 고부 상황을 이제 전해 듣고 결국 이제 손아중도 뜻을 하기로 같이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화 동학도들한테 이제 통문을 보내서 바로 이곳으로 이제 직결을 하라고 하죠. 이곳이 바로 이제 동음치면 당시에 동음치면 지금의 이제 공읍면 이제 구순마을입니다. 왜 이곳으로 이제 장소를 정했느냐면은 지금 이 지도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곳은 이제 개갑장터가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엔 그 주변에서 가장 큰 장터이고 장터이다 보니까 이제 물산이 풍부하고 또 많은 물산과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때문에 이제 거사를 도모하기에 좋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사암미를 쌓아두던 사창이 있었고 그 옆에는 결세를 받아두던 대동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창 대동창에 있는 곡식을 필요하면 이제 군량미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동음치면 지금의 이제 공읍면 구수마을을 공기의 어떤 거점으로 이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지의 통문을 돌려서 동학도들이 3월 16일부터 이제 한 명, 두 명이 모이기 시작해서 드디어 3월 20일 날 보국 안민 창의 동학문혁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로써 이제 공읍면에서 역사의 불꽃이 이제 타오르게 되죠. 워낙 이 사건은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현재 공읍면 부암리 동학문혁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동학문혁명은 이곳에 직결을 했는데 한 3천에서 한 4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창의 그 포고문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아주 그 명문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총 185건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185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 문건을 뽑으라면 바로 이 포고문 기록물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전 시기에 걸쳐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이 그 주장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어찌 국가의 존망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팔도가 마음을 합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 안민으로서 사생의 맹세를 하노라. 이런 그 선언문을 그 낭독합니다. 결국 보국 안민으로서 죽음을 그 맹세했고 뭐 죽을 때까지 이제 싸우겠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깃발을 이제 그 든다라고 이제 선언을 그 하게 되죠. 이와 같은 그 무장 그 포고문은 실질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그 시작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그 출발점으로 그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의 어떤 그 보편적 가치는 어떤 평등 또는 어떤 자유 또는 어떤 그 저항 또는 어떤 국민 그 주권 등입니다. 이 그 포구문에는 이와 같은 그 민주주의 어떤 그 가치들이 내재된 것으로 그 평가를 할 수가 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나한 그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이제 싹트고 자라는 거겠지만은 적어도 민주주의의 어떤 그 출발점으로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어떤 씨앗을 그 심은 기록물로서 무장 포고문을 높이 그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영국 대헌장이 있고 미국에는 독립선언서가 있고 프랑스에는 인권선언서가 있다면은 이 한국에는 무장 포고문이 있다라고 그 비교해서 주장을 해도 뭐 손색이 그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그 시작을 그 합니다. 그래서 농민군은 무장 기포지에서 이제 출발을 그 해가지고 아산으로 해서 이제 부안으로 해가지고 흥덕으로 해서 이제 바로 이 고부를 그 공격을 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보를 그 점령한 다음에 계속 파죽지세로 이제 밀고 나가서 드디어 4월 27일 날그 전주성은 이제 무역 입성을 그 하게 되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동학농민군은 그 고부를 그 점령하고 3월 23일 날 3월 26일부터 29일 동안 고부 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을 이제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4월 그 7일 날그 정읍에서 그 황토현 전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첫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이제 승리를 그 하게 됩니다. 그걸 기념해서 이제 황토현에 그 이런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국가 기념일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이 정읍에서 이제 그 다시 그 고창 4월 8일 날 고창을 이제 점령하고 이어서 이제 다음 날 그 무장을 점령해서 4월 9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무장에 그 머물며 이 재충전을 그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동학농민군이 뭐 한 1만 명까지 세력이 이제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그 역사 그 기록화가 바로 당시의 어떤 무장 성내 동학농민군의 어떤 모습을 그 재현을 그 해본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 기록화는 그 고창군에서 그 제작을 한 겁니다. 무장에서 이제 재충전을 한 동학농민군은 영광 한평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4월 23일 날 그 장성에서 황룡촌 전투를 감행을 하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와 같은 장태입니다. 장태를 굴려가지고 그 화력에 밀리는 동학농민군이 정부군을 그 승리를 할 수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황태현 전투가 광군을 상대로 승리한 거라면 황룡촌 전투는 이제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한 거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고무디는 그 일이었죠. 그리고 그 여세를 보러 와서 결국 이제 4월 27일 날 전주성을 점령을 그 합니다. 그리고 4월 8일 날 이제 전주 화약이 이제 체결이 이제 돼서
전주성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김학진하고의 어떤 담판 끝에 그 직강소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활약한 그 고창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실제 그 전주성 점령까지 동학농민군 그 주력군의 출신은 고창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아중이 고창 지역에 이제 가장 많은 그 동학도를 거느리고 또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고창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뭐 전봉준, 손아중 외에 그 전봉준 비서를 했던 뭐 전백현이라든가 또는 전봉준 총참모를 했었던 오시영, 그 다음에 선봉장 역할을 맡았던 그 천민 출신 홍락관, 흥덕 출신 뭐 이풍, 전주성에 있을 때 이제 완산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전사한 뭐 황하성 뭐 형제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고창 출신 동학농민군의 어떤 활약에 의해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그 결과로서 인전 그 직강소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민관 그 자치구는 실질적으로 5월부터 이제 8월까지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기에 과연 그 고창 출신 동학농민군은 어떻게 됐을까가 이제 궁금합니다. 전주 하역 이후에 그 대다수의 고창 출신의 동학농민군들은 귀향을 해서 그 농사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제 가장 바쁜 농사철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농민 출신이라 그 생업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집에 가서 농사를 졌습니다. 다만 이 홍락관은 천민 그 출신입니다. 그리고 천민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민 부대를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무력 기반으로 해서 손아중은 무장에 이제 대도소를 설치한 다음에 패전 개혁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직강소를 이제 설치 운영하고 또는 빈민을 뭐 구제한다든가 또는 그 일본 상인들이 그 쌀을 막 불법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 나가서 쌀값이 이제 폭등하니까 이제 그 방공령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이 가고 이제 9월이 가면서 그 일본의 어떤 그 침략이 이제 노골화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이제 그 승리를 확신한 그 일본은 결국 그 8월 그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통학농민군을 무력으로 이제 진압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봉준도 더 이상 그 직강소 체제를 이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9월 그 10일 날 그 삼내에 이제 이 대도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를 다시 모아서 항일 의병 전쟁을 치르죠. 그를 위해서 이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군 지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결국 후티후티에서 12월 2일 날 순창 피누리에서 이제 전봉준이 체포가 되죠. 그리고 나주 감옥으로 이송됐다가 서울로 압송돼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이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는 대부분 동학농민군 대 일본군 내지는 어떤 그 정부군 사이에 이제 벌어졌죠. 그리고 화력에 밀린 동학농민군이 이제 그 패배를 해나가는데 오른쪽 그 하단의 어떤 이 기록화를 보면은 그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저 멀리 이제 그 성이 보이죠. 어떤 성이고 이들 동학민군은 어디에서 온 농민군일까요? 바로 나주성입니다. 그리고 이들 동학민군은 고창 출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봉준은 이제 재기포를 한 다음에 이제 서울 공격을 위해 떠나갑니다. 이때 이제 고창 출신인 차치구 홍락관도 전봉준과 이제 동행을 하는데 손아중 같은 경우에는 후방 방어를 위해서 나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창 동학군은 대부분 이제 손아중 해와이기 때문에 그 손아중 부대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농사철이 끝나는 10월 중순경부터 고창 동학농민군이 광주로 이제 속속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3일부터 이 나주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접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11월 20일에서 24일은 나주를 총공격하지만은 결국
화력에 밀리고 이제 추위 때문에 결국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이제 광주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전봉준이 그 11월 27일 날 동학군을 해산합니다. 그러자 이제 손아중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2월 1일 날 군대를 해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군대에는 대다수가 이 고창 출신 동학농민군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창 나주 전투에 참여한 고창 동학군이 그 동학군들은 12월 3일 이후에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제가 이미 고창 땅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정부군은 흥덕에는 12월 2일, 무장에는 12월 2일, 고창에는 12월 3일 이미 일본군 지휘를 받아가지고 230명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동학군을 수색하고 체포하고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성군들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부군에 적극 협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흥덕에서는 77명, 무장에서는 48명, 고창에서는 439명이 이제 수성군으로 이제 참여를 하죠. 바로 이 최의록이 이 수성군 명단이고 이제 거의록이 이 수성군 민부군의 어떤 활동 내용이 적힌 그 문건인데 이번에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제 185건이 등재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기록물들입니다. 그 결과 12월 5일부터 고창은 피바다가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홍락관은 12월 9일 날 체포돼서 일본군한테 인계돼 가지고 유배를 당하고 손아중 같은 경우에도 12월 11일 날 부안면에서 그 체포돼 가지고 일본군에 인계돼서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태국 이청용은 수성군에게 이제 체포돼서 효소를 당합니다. 효소를 당한다는 것은 결국 목이 잘린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끔찍한 일이죠. 그 결과 12월 5일 이후 대접주 15명 등 최소 44명이 이제 체포돼서 효소되거나 나주 감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나주 감옥으로 이송된 대다수의 어떤 그 동학민군 지도자들 역시 나주에서 처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대표적인 대접주인 그 전봉준이라든가 손아준, 홍락관 등은 이제 서울로 압송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았죠. 지금까지 그 고창 지역 동학농민군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고창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손아중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봉준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박용남, 조경순, 정진구, 정근영, 이창술, 서천일, 김재영, 황화성 형제, 김영달, 이남서, 이명로, 서재성 등등을 이제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확인된 고창 출신 동학농민군은 무장 출신이 68명, 고창 출신이 33명, 흥덕 출신이 24명, 총 125명입니다. 이 125명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인물들입니다. 과연 고창에서 125명밖에 참여를 안 했을까? 납득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일반 동학농민군들은 기록에 이름 석자를 남기지 않고 죽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고향을 등지고 멀리 피신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 고창 동학농민군 현재 유족도 2022년 기준 전국 유족이 12,804명인데 고창 유족은 83명밖에 안 듭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실제 고창 출신 동학민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시기에 죽거나 아니면 살아남아도 다른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했기 때문에 그 유족이 많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고창 지역 동학민군 유적지는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은 한 15군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당연히 전봉준 그 생가터가 있고요.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80년대 후반부터 활동했던 그 손아중의 어떤 그 도수터가 그 있고요. 그 다음에 도소람 그 마애불, 그 다음에 이제 무장 기포지, 여기서 이제 기포한 통학농민군이 이쪽 아산 그 부안에서 흥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부를 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남아있는 그 유적지가 이제 상등리에 있는 동학군 징경로가 그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현 전투 그 이후에 그 돌아온 동학농민군이 그 점령한 흥덕 관악, 그 다음에 이제 고창 그 읍성, 그 다음에 이제 무장 그 읍성이 이제 유적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손아중이 이제 체포된 곳, 그 다음에 이제 동학군이 처형된 고창 읍성, 그 다음에 이제 전봉준 그 비서 역할을 했던 정백현 그 생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창주 그 고창주 추모비는 바로 무장 기포지 그 옆에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보다 역시 그 이 고창 지역의 그 동학농해명 유적지는 그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장 기포지와 이 전봉준 생가터는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무장 기포지는 2022년도에 국가사적지로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곳을 찾지만은 다 당황합니다. 아니 국가사적지이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동학농혁명의 어떤 그 기포지가 아무런 그 기념시설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어떤 의문을 그 제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봉준 장군 그 생가터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가집이 있었는데 복원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철거돼서 그 빈 공터로 이제 그 남아 그 있죠. 물론 이 두 곳에 앞으로 이제 고창군에서 그 역사공원과 어떤 일정한 그 역사 기념 시설을 그 건립할 것으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 됐는지도 모르죠. 요즘 이 그런 어떤 기념 건축물의 어떤 그 건축 술도 이제 발전했고, 그다음에 이제 ICT 기반으로 어떤 전시 콘텐츠도 상당히 그 우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민적 관심과 그런 그 지혜를 모아서 그야말로 그 세계적인 기념 시설이 이 무장 기포지와 그 전봉준 장구 그 생가터에 건립됐으면은 그 합니다. 아주 그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저와 함께한 그 시간은 아마 의미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큰 흐름을 그 살펴봤습니다. 역시 그 동아농혁명의 어떤 그 시작점이었고, 전봉준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답게 고창 사람들이 동아농혁명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유적지도 많이 그 남아 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행히도 동아농혁명의 어떤 그 시작된 곳인 그 무장 기포지는 현재 그 깃발만 그 나긋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그 거기 역사공원과 그 기념관이 이제 조성될 그 예정이긴 하지만은 현 주소는 좀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성군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세종대왕을 꼽을 수가 있겠죠.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의 전쟁 영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국민이 단연코 성웅 이순신을 꼽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그 혁명가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바로 전봉준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의 어떤 그 시작된 곳이, 그다음에 전봉준이 그 태어난 곳이 아직 빈터로 남아 있다는 것은 좀 그 쓸쓸한데, 오히려 더 잘 됐는지도 모르죠. 요즘
어떤 그 전시관의 어떤 건축 기법이라든가 또는 ICT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전시 콘텐츠가 날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모두의 어떤 그 지혜와 그리고 관심을 모아서 늦게 조성되는 만큼 최고 수준의 그리고 아주 그 수준 높은 그런 어떤 그 역사 공원이라든가 그 기념관, 그 전시관이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무장 기포지,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그 전봉준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에 조성되기를 간절히 그 바라봅니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